안녕하세요. 정신과 의사들의 색다르고 명쾌하고 깊이 있는 캐릭터 분석 리뷰자들입니다. 호응 좀 하세요. 리뷰자? 네, 정말 에너지 1도 느껴지지 않는 시작이었는데요. 좋았어요. 네, 오동훈 선생님 좀 전까지 신나 있다가 왜 이렇게 갑자기 기가 죽은 거예요? 일할 생각하니까 벌써 이렇게 기가 확 죽어요? 저는 항상 좀 긴장하잖아요. 녹음할 때 어떻게 하면은 저희 청취자분들을 만족시킬지 항상 고민하고 또 걱정하다 보니까 다소 좀 위축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허기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김지용입니다. 네, 그리고 저는 항상 여러분을 위해 고민하는 오동훈입니다. 네. 규영이가 약간 대답하기도 싫었나 봐요. 아니, 뭐 어떻게 받아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적절히 넘어가자 싶었죠. 괜찮다. 네. 네, 잘 지내고 계십니까? 오동훈 선생님 너무 신났던데요. 아, 네. 뭐 저야 좋은 일이 있었죠. 네. 네. 오동훈 선생님 참 좋은 일만 있어요. 좋겠다. 아니에요. 배가 아프다. 진짜 힘들게 지내던 와중에 단비같이 이제 네, 좋은 소식이 하나 있었던 거죠. 네, 30억짜리 주택 청약이 되셨다고.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말고요. 네. 그냥 사실대로 얘기하면은 네, 제가 이제 반려견을 드리게 돼서 네. 네, 정말 기분이 좋은 상태입니다. 네, 오동훈 선생님 정말 오랜 기간 동안 노래를 불러왔는데 네, 이런 날이 오네요. 맞아요. 저희 방송 보신 분들이라면은 제가 꽤 오랫동안 징징댔던 거를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예, 저희 수의사 선생님 모셨을 때에도 맞아요. 네, 어떻게 하면 데려올 수 있느냐. 그랬더니 허락보다 용서가 쉽다라고 말을 맞아요. 하셨던 걸로 명언이었죠. 기억하는데. 그냥 데려오라고 하셔서 용기를 내봤습니다. 그러게 요즘 들어서 이렇게 밝은 표정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걔가 꼭 무럭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네. 건강하게. 네, 건강하게 적당한 크기로 정확하게 실내에서 잘 지낼 수 있도록. 동훈이야 하이파이브 할 수 있도록. 네. 그러고 보니까 새해 첫 방송인데 네. 그러게. 동훈이한테 이런 기쁜 일이 있네요. 네. 네. 저라도 대표로 기쁜 일이 있어서 다행입니다. 두 분은 별일 없으시죠? 별일 없는 게 기쁜 일이죠. 저 별일 없는 게 뭐 인생이 이렇죠. 오동훈 선생님 뭐 말 나온 김에 새해 소망 뭐 있습니까? 새해에는 저희가 조금 더 제 전문적인 지식과 따뜻한 마음으로 저희 방송 들으시는 여러분들 마음을 좀 어루만져 드리고 항상 정확한 정보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게 제 목표죠. 두 분은 어떠세요? 요즘 좀 약간 좀 하이돼 있네요. 네, 저는 그 옆에서 함께 하는 게 목표입니다. 저도 요즘 동훈이가 네. 일에서 에너지가 좀 나왔나 봐요. 저랑 규영이는 다 녹음해야 되는 것도 이제 회피하고 채팅방에 아무 말도 꺼내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동훈이가 막 말을 꺼내고 뭐 거기 두 분 더 이상 회피하지 말고 네, 빨리 네. 의견을 달라 막 이러면서 우리를 막 끌고 가더라고. 멱살 잡고 끌고 가더라고. 역시 에너지가 네. 나오는 나오는 구석이 있었고 근데 저는 무드가 별로 없는 줄 알았는데 되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 같아요. 네. 채팅방에서도 막 얘기를 하다가 또 안 하게 될 때는 되게 안 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랑 규영이는 올해 동훈이의 에너지에 잘 업혀가는 걸로. 근데 그나마 셋인 게 네. 다행인 게 동훈이가 또 내려가면 둘 중에 한 명이 조금 올라가고 맞아요. 아직까지 다 같이 내려간 적은 없더라고요. 그러게 참 다행이네. 세발 자전거 같은 거랄까. 한 발 빠져도 그냥 너무 동훈이 발목만 잡지 않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저희 뇌부자들 들으시는 분들도 모두 올 한 해 정말 큰 소원 성취하셨으면 좋겠고요. 꼭 성취하는 거 없더라도 그냥 삶을 어떻게든 이어나가는 거 잘 버티고 유지하는 것도 분명히 성취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두 다 좋고 건강한 한 해 보내셨으면 좋겠네요. 네, 그럼 저희 이제 본격적으로 좀 시작해야 될 텐데요. 시작하기 앞서서 또 짧게 광고 드리자면 리뷰자들과 언택트는 저희 무료 방송이죠. 네. 아이폰 팟캐스트에 유료 구독자들에게는 이게 선공개가 되고요. 또 유료 구독자분들께는 컨택트 프로그램이 단독 공개가 돼서 월 2회씩 올라갑니다.
네, 정신건강에 대해서 직접 경험하신 분들, 정신적인 어려움을 갖고 있거나 치료를 받으셨던 분들과 저희가 좀 깊은 대화를 나누고 그분들이 삶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그리고 저희들이 본 진료 임상에서는 어떤 분들이 어떤 방식으로 나으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라서요. 네, 관심 있으신 분들께는 좀 도움될 것 같고요. 새해를 맞아서 나의 정신건강에 월 2,900원을 투자하자. 네, 괜찮은 생각이라고 생각하는 멘트를 하려고 했더니 되게 광고성이네요. 뭐 어때요? 우리 방송인데. 그래, 내 방송인데. 네. 네. 그래, 많이 들어주세요. 투자하십시오. 네, 투자하세요. 그리고 댓글 소개 좀 드릴까요? 네.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 달린 댓글인데요. 박율님께서 꾀꼬리 꿀성대 동훈쌤 듣던 대로 영어 유창하게 잘하시네요. 오프닝 때 영어 한 번만 더 해주세요. 꼭이요. 크크. 올해 크리스마스 마무리는 리뷰자들과 함께여서 즐거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영어 한 번씩 해주세요. Happy New Year, my rich. 근데 오늘 잘한다. 저 너무 하이 텐션인가요? 잘한다. 영국식 발음으로도 한번 해주실래요? Happy New Year. Happy New Year. 바로 나와 오늘. 오늘 텐션 좋아요. 그러니까. 네. 네. 하나 소개해주세요. 네, 저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네, 감독조차 비치라고 욕한 썸머지만 단지 연애를 하기 위해 연애를 하는 톰에게 자신의 진심을 내어줄 수 있을 수는 없었겠지요. 영화 후반부에 톰이 썸머에게 추근대는 남자를 때리는 장면에서 이전에는 단순히 썸머가 톰의 찌질한 모습에 질려서 떠난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분석을 듣다 보니 이 장면에서 제가 놓쳤던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걸 듣고 나니 마지막 퍼즐이 맞춰진 것처럼 썸머의 심리가 더 잘 이해가 되었습니다. 정말 재밌게 들었습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재밌게 들을 만한 에피소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특히 이 부분은 좀 저희가 힘을 줘서 분석한 장면이라 맞아요. 또 좀 도움이 되시지 않았을까 싶네요. 괜찮았어요. 항상 말하듯 3명 머리가 모이니까 웬만한 1인보다 괜찮게 네, 1.2인분 정도는 한다. 네. 네, 혼자 하시는 분 방송보다는 그래도 무조건 풍부할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좀 또 들었습니다. 네, 저도 하나 읽어보면 ING님께서 저 원래 연애 관련된 작품 안 보고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쌤들이 리뷰자들 해주시니까 되게 재밌게 들었어요. 진짜 두 주인공 보면서 뭐 어쩌자는 거지 하면서도 쌤들 분석 들으면 이래서 저랬구나의 연속 아마 올해의 마지막 무료 팟캐스트일 텐데 2021 쌤들 수고 많으셨고 2022에도 재밌는 컨텐츠 많이 해주시길이라고 남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ING님도 2021년 수고 많으셨고, 네, 2022년 계속 함께 해주시죠. 이제 프로 방송인 다 됐네요. 그러네요. 멘트 엄청나요. 네. 네, 혹시 그 아이폰 팟캐스트에도 댓글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거기는 원래 가기가 좀 힘들다고 해주셨어요. 그렇죠. 그쵸? 네. 뭐 오아시스가 있으면 사막이 있는 법 아니겠어요? 네. 네, 오늘 본격적인 방송 들어가 보죠. 네, 오늘의 영화는 나이브스 아웃입니다. 네, 허경 선생님이 추천해줘서 저는 이 영화의 존재를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요. 네, 어떤 영화인지 허경 선생님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나이브스 아웃은요, 일단 영어 나이프의 복수형 나이브스와 네, 아웃 합친 제목이고요. 그 익숙한 배우인 다니엘 크레이그, 그리고 캡틴 아메리카 크리스 에반스, 네, 그리고 아나 디 아르마스 주연의 2019년 말에 개봉한 미스터리 스릴러예요. 네, 요거는 이제 넷플릭스로 보실 수가 있고요. 네, 제가 이걸 추천했던 이유는 처음에 유튜브에 이제 그 리뷰해주는 그런 그 컨텐츠들 있잖아요. 영화 리뷰 컨텐츠. 거기서 봤는데 이제 중간까지만 리뷰를 해주고 뒤에는 안 해주는 거예요. 또 그랬어? 그래서 이제 궁금하신 분은 직접 봐라 라고 했는데 이제 너무 재밌겠다 하면서 좀 미뤄두고 있다가 이번 기회에 리뷰자들로 봐야겠다 싶어서 추천을 드렸죠. 그냥 보고 싶다는 이유로. 네, 그 리뷰까지만 봤는데도 너무 재밌는 거예요. 허경 선생님 본 게 아니었군요. 네, 저 안 봤어요.
이 영화는 실제로 본 건 저뿐이었군요. 그래서 동훈이가 이 영화로 대체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라고 했는데 저는 다 본 게 아니어서 이런 걸 좀 할까. 동훈이가 되게 우려의 목소리를 계속 냈어요. 우리가 스릴러 재밌게 보긴 했는데 뭔 얘기해? 그러니까요. 저는 이 영화를 이제 상관없이 넷플릭스에서 이제 제가 워낙 이제 스릴러만 보다 보니까 이 영화도 추천에 떠가지고 보게 됐는데 되게 재밌었어요. 잘 만들어진 영화고 한데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을지 그건 좀 고민이 돼서 약간은 반기를 들었으나 네. 두 분의 강력한 동훈이가 반기를 들어서 이제 약간 제가 어디로 투표하냐에 따라 달라졌는데 그냥 너무 보고 싶어서 저도 나도 스릴러 좋아하잖아. 네. 이거 대충 봤더니 너무 재밌어 보여가지고 동훈이한테 미안한데 이걸로 하면 안 되냐 라고 그냥 재밌어 보여서 골랐습니다. 네. 맞습니다. 김종우 선생님이 내가 캐리할 테니까 그냥 하면 안 돼? 맞아요. 이렇게 네. 얘기하시더라고요. 나만 믿고 따라와. 그러니까요. 네. 이럴 거면 영화도 보고 따라가면 되니까. 알겠어. 라고 답을 드렸었죠. 네, 이거를 이제 뇌부자들 청취자분들이라면 이거를 진짜로 들으실 분은 한 분이라도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니에요, 진짜요. 네. 어제 우리 같이 봤잖아요. 혹시나 여기서 동훈이 말을 진짜로 들으신다면은 뭐라고 할까? 아닙니다. 말을 조심하겠습니다. 캡처해서 인스타에 올릴 수도 있어. 자, 오늘 캐리 기대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어쨌든 스토리가 아닌 심리 위주로 이야기할 거예요. 왜냐하면은 스토리로 하면 너무 복잡하고 등장인물도 많고 스포도 되고 그런데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오늘 이야기에도 상당한 스포가 있을 겁니다. 아마도. 이게 반전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영화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저희 방송 들으실 때 조심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지금 또 홀드하시고 보고 오시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근데 끝까지 들어도 영화도 재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숨겨진 부분이 워낙 많을 거기 때문에요. 네, 일단 저희 맨날 영화에 대한 간단한 감상으로 시작을 하죠. 오동훈 선생님 좀 어떠셨나요? 재밌었어요. 네, 재밌었고요. 잘 만들어진 웰메이드 스릴러다. 네, 뭔가 마더 같은 감상은 더 이상 나오지 않네요. 네. 되게 실망스럽게 평범하네요. 아니 근데 모르겠어요. 저는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스릴러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지만 저는 영화를 가지고 뭔가 얘기를 할 때는 항상 드라마 장르를 선호하는 편이어가지고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네요. 그냥 제 취향의 영화이지만 과연 좋은 선택이었을까? 아직까지도 꽤나 삐딱한 시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얘기를 좀 들어보고 다시 한번 정정하겠습니다. 네, 허경 선생님은 좀 어떠셨는지 감상. 저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살인 사건이고 어떤 추리물로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되게 이런 나이프, 칼로 공격을 하는 듯한 그런 심리적인 부분이 좀 돋보였던 영화라고 평하고 싶네요. 진짜 프로 방송인이 다 됐네. 그러게요. 준비하셨어요? 지금 동훈이 얘기하는 거 하면서 잠깐 준비해봤어요. 제가 시간 끌어들인 덕분에. 맞아요. 네. 한 명이라도 아웃풋이 괜찮으면 괜찮은 거죠 뭐. 우리 항상 세 명이 합친 거니까. 그러니까요. 일단 교양이 지금 괜찮은 얘기했으니까 전 부담이 없어졌어요. 네. 어땠어요? 저는 그냥 정말 2시간 몰입해서 시간을 싹 보내기에 또 우리 현실의 스트레스를 잠깐 잊기에 충분한 영화다. 그리고 규영이 말한 것처럼 그냥 그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어쨌든 또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는 지점이 있어서 가까운 분들과 또 보고 나서 생각해 보셔도 좋을 거고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 같이 대화하듯이 한번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희 줄거리 요약 보시죠. 네. 허규영 선생님 간단한 줄거리 요약 부탁드립니다. 좋습니다. 네. 베스트셀러 미스터리 작가 할런 트롬비가 85세 생일에 숨진 채 발견이 됩니다. 일단 이 85세 생일에 가족들을 다 불러다가 크게 파티를 열어요. 워낙 성공을 했기 때문에 이제 대저택에 살고 있고 굉장히 부유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러면서 그의 죽음의 원인을 파헤치기 위해서 경찰 그리고 사립탐정이 파견이 되고요. 이렇게 이제 점점 사건의 실체를 파헤쳐 나가는 그런 영화라고 볼 수 있는데 저는 봤을 때 크게 세 부분이었어요. 처음에는 그 각자 아들, 딸, 며느리, 사위 등등의 어떤 살인에 대한 동기들이 있는가. 그리고 사실 어떻게 보면 그 누가 살인을 했는지가 되게 초반에 나오는 편입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진행이 되는 그 부분이 있고요. 마지막 반전 파트. 네, 이렇게 되어 있죠. 훌륭한 요약입니다. 실력이 점점 느는 것 같아요. 네. 정신과 의사네요. 감사합니다. 네. 등장인물이 되게 많아서 처음에는 이거 이러면 스트레스 받는데 싶은데 조금 보다 보면은 큰 무리 없이 이게 진행이 됩니다. 맞아요. 특성이 되게 뚜렷하죠, 인물들이.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항상 등장인물의 이제 또 심리를 분석하죠. 역시 이게 주인공이 누구냐가 참 분분할 수 있는 영화인 것 같은데 여러 명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네, 초반에 죽어서 없어지시는 이 할런 트롬비 할아버지의 성격이 굉장히 독특하시죠. 그래서 이분의 심리 분석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고 싶었어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 그렇죠. 전 세계에 정말 많은 책을 팔아서 거의 재벌입니다. 네. 네, 자신의 책을 독점적으로 판매하는 출판사도 가지고 있어요. 네, 이 할아버지는 좀 어떤 성격으로 보이세요? 어떤 성격의 사람으로? 일단은 주로 많이 나왔던 부분들이 이 마르타, 그러니까 간병인을 비롯한 고용인을 대하는 태도가 그래도 유쾌하고 좀 따뜻한 사람이라고 보여지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반면에 이제 본인의 원 가족들, 그러니까 자녀들에게는 조금 이렇게 칼같이 좀 쳐낼 것들은 쳐내는 부분에서 단호한 면모도 있구나 이런 생각들을 했던 것 같고요. 그러게요. 참 어떤 사람일지 딱 짚히지는 않더라고요. 저는 좀 많이 달라졌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면 일단 첫 장면에 보면은 My family, my rule, my coffee 해서 그 컵에 써있는 문구가 내 가족, 나의 규칙, 내 커피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 대로 뭔가 해야 되는 게 되게 좀 중요한 사람이지 않았을까. 맞아요. 네. 그리고 내 것과 남의 거를 되게 분명하게 나누는 사람일 것 같긴 했어요. 그러니까 my family가 되게 중요한 거지. My house 아니었어? My house, my rule, my coffee. 그래요. 그럼 이제 내 집과, 그러니까 내 집, 내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들은 좀 배척하고 원래는 네, 내 가족은 그러면서 되게 끔찍히 아끼고 그러는 사람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근데 또 가족들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너무 허용적인, 어떻게 보면 사실 룰이 없는 사람이었던 것 같기도 해요. 해달라는 걸 좀 다 해주는 네, 그런 느낌이거든요. 실제로 가족들이 할아버지한테 좀 빨대를 많이 꽂고 있는 맞아요. 모습들이 나오죠. 그래서 학비를 받는다면서 막 이중으로 받아가지고 맞아요. 그런 장면도 나오고 애초에 이제 뭐 막내 아들은 이 할아버지의 책을 독점적으로 출판하는 그 출판사에서 일을 하면서 또 돈을 벌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첫째 딸도 되게 자수성가했다고 하지만 보면은 이제 100만 달러인가? 맞아요. 받아서 그걸로 자수성가를 이룬 거죠. 네, 그 첫째 딸의 아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윗바닥부터 시작했지. 단지 아버지의 100만 달러를 빌려서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 할아버지 캐릭터가 좀 복잡해요. 처음에는 솔직히 나르시스트 아닌가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My house, my rule, my coffee라고 딱 잔에 적어놓은 것도 그렇고 집안에 자화상이 막 되게 크게 있고 막 크게 막 여러 가지 자기에 대해 관한 것들이 전시돼 있고 그리고 보면 가족들에게 되게 허용적인 것 같지만 동시에 다 관리하고 있잖아. 사위가 바람 피는 것도 그거 어떻게 사실 뒤에 조사 다 한 거잖아요. 그리고 손주 학비 이렇게 그 더블로 몰래 받아간 것도 결국은 다 뒷조사 했으니까 알아낸 거고. 그래서 이 사람이 굉장히 통제적이고 가족들을 어쨌든 내 손아귀에서 이렇게 컨트롤하는 사람인가 싶었는데 아까 동훈이 얘기한 것처럼 마르타 간병인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 또 완전 다르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저는 이제 방금 얘기한 거에서 좀 확실히 나뉘는 게 딸이랑 아들한테는 더 허용적인데 사실 사위랑 며느리는 어떻게 보면 완전히 가족이 아닌 느낌도 있었어요. 그래서 사위는 그렇게 뒷조사하고 뭔가 딸한테 사과해라 라고 하고 며느리한테는 되게 칼같게 하고 어쨌든 손녀 원래 학비를 계속 주던 그런 셈이잖아요. 또 그 와중에 그거 나눴네. 저는 좀 그렇지 않았나 싶어요. 그리고 아들한테도 되게 이제 출판사를 맡기긴 했는데 결국 내 작품 하면서 되게 칼같이 그거 나누긴 하거든요. 그거 우리 작품이 아니야 내 작품이지라고 얘기하지. 그러니까 뭔가 네, 나와 남
네, 우리 가족, 다른 가족 이걸 좀 나누는 사람이라고는 봤습니다. 네. 전 그 정체가 조금 어렵기는 했는데 어쨌든 그 마르타를 대하는 태도 그리고 되게 공감적인 모습들 이런 걸 보일 때는 되게 괜찮으신 분이구나 이런 어쨌든 생각들을 보였어요. 이런 생각들이 좀 들었고 네, 근데 어쨌든 이제 그동안 빨대 꽂고 살아가는 거를 다 허용해 주다가 이 85세 생일이 됐을 때 폭탄 선언들을 이제 갑자기 막 터뜨리기 시작하죠. 네. 더 이상 지원해 줄 수 없다. 네가 이게 뭐 너한테 주는 마지막 돈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아들한테도 이제 그 예를 들어 출판사를 운영하는 아들한테 내가 너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었던 것 같다. 너가 할 수 없는 일들만 시켜서 미안하다. 손주에게도 더 이상 허용해주지 않겠다. 자립해라. 식의 말들을 막 합니다. 네, 영화나 소설 등을 보면은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이 갑자기 어느 순간 뭔가 확 달라지는 듯한 살아온 삶의 패턴이 확 달라지는 듯한 사례들이 꽤 나와요. 네, 뭐 어떤 계기로 뭔가 이제 확 바뀌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실제 진료를 할 때 살아온 패턴에서 그렇게 바뀌는 경우는 크지는 않잖아요. 특히 노인분들 경우에는 더욱더 변화가 어렵기 때문에 전통적인 정신분석학에서는 이제 인격의 변화가 어려운 대상으로 보고 정신분석의 대상에 포함 안 시키기도 했었고요. 네. 근데 왜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이런 모습들이 꽤 나온단 말이죠. 네, 두 분께서는 이런 경우들을 좀 실제 보시거나 접한 적이 있나요? 좀 어떤 심리일까요? 글쎄요, 제가 진료실에서 봤던 케이스는 기억이 잘 나지 않고요. 사실 연세가 이렇게 많은 분과 심도 있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주어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이 할런 트롬이의 심리를 생각을 해보면은 어쨌든 이제 85세라는 나이를 맞이해서 이제 뭔가 자신의 주변을 좀 정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좀 마무리를 향해서 달려가는 어떤 그런 시점에서의 정리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고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많은 가족들이 이 할런 할아버지에게 빨대를 꽂고 계속해서 살고 있는데 이 시스템은 사실 할런이 죽고 나면은 더 이상 유지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당장은 이 가족들한테 좀 모진 일이 될 수 있겠지만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이제 자립 할런이 죽고 난 다음에 그냥 혼자서 살아갈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좀 이렇게 미리 준비를 시키는 차원의 어떤 행동들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맞아요. 그럴 것 같기도 하고요. 저는 여기 마르타의 영향이 굉장히 컸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르타가 자신의 가족들이랑 굉장히 다르죠. 네. 완전히 다르죠. 이민 왔고요. 네. 어머니는 불법 이민자라서 맞아요. 네. 일도 못하시죠. 불법 체류자고, 네. 그리고 부유하고 부유하지 않고, 그 굉장히 어떤 부유한 층과 어떻게 보면 약간 빈곤층이잖아요. 네. 대비가 되죠. 네, 그렇게 차이가 나기도 하고, 굉장히 어떤 의존적인 자신의 자녀들과 굉장히 자립심이 강한 마르타는 되게 비교가 되어 보였을 거예요. 맞아. 내 자식들 그렇게 돈을 많이 줬는데 손주들 얘가 훨씬 더 인간성이 좋아. 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다 털어놓고 네, 마르타가 또 잘 들어주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게 계속해서 지원해 주는 게 아이들을 위한 길이 아니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을 거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공교롭게도 85세 생일 그 일주일 전에 그렇게 다 정리를 하게 된 게 아닐까. 네. 저도 생각이 든 게 이 할아버지 정도의 위치가 되면은 돈도 진짜 많이 벌고 너무나 유명하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고 이제 지위를 쌓아 올렸고 사람들이 다 자기에게 이득을 바래서만 다가오는 상황에선 사람 대 사람으로서의 만남이 언젠가부터 좀 없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렇죠. 어려웠을 거예요. 그렇죠. 인간적인 어떤 모습들보다는 페르소나라고 하죠. 바깥쪽에 씌워져 있는 어떤 그런 사회적 지위라든지 뭐 명예나 돈 같은 그런 요소들을 보고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에 대한 회의가 좀 많이 들지 않았을까. 특히나 가족들마저 다들 자기한테 와서
막 아부 떨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다 돈 때문이니까 정말 사람에 대한 회의가 들었을 텐데 마르타는 보면 이 할아버지한테 진짜 친구처럼 대하죠. 사실 좀 그러기 쉽지 않았을 텐데. 그쵸. 그러니까 순수한 어떤 인간에 대한 호의를 마르타에게서 느꼈을 것 같고 그게 굉장히 좀 마음에 크게 다가왔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또 이제 할아버지가 이제 자기 손주인 랜섬이 자기를 닮았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캡틴 아메리카. 네. 그래서 좀 손주에 대해서 약간은 호의적인 듯한 그런 뉘앙스로 할아버지가 얘기를 하는데 보면은 이 손주만 할아버지를 좀 막대해요. 뭔가 그래도 결국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줄 거란 믿음이 있어서인지 네, 이렇게 막대하는데 오히려 그런 모습에 좀 매력을 느끼지 않았나 할아버지가 그런 생각도 좀 들었고 어떤 식으로요? 막대하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매력을 느꼈다라는 건? 그냥 뭐랄까 가면 쓰고 나가오는 듯한 다른 사람들보다는 그냥 있는 그대로 마음을 탁 털어놓는 모습? 그냥 저놈은 그냥 있는 그대로 나를 대하는구나. 이런 느낌에 오히려 더 좀 손주에게서 좀 호감을 느꼈을 것 같고 또한 이제 아까 동훈이 얘기한 것처럼 85세 정도 되면은 정말 이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정리하는 시간일 텐데 아마 저는 뭐 저의 뭐 어쩔 수 없는 추측이지만 이 나이쯤 되시면서 작품 활동도 이제 안 하시고 좀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지 않았을까. 이전에는 그냥 바쁘게 살아왔다면 이제 생각해볼 여유가 생기면서 삶을 좀 정리해보려고 하고 이러면서 아까 동훈이가 얘기한 그런 생각들이 돌아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진료실에서도 뭐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달라지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네, 그래도 이제 종종 들어보면 네, 예를 들어서 뭐 어머니가 이러이러한 부분으로 계속 환자분을 힘들게 했는데 전혀 달라졌다. 어떻게 달라졌는지 들어보면 이제 뭐 다니시던 교회에 목사님께서 뭐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렇게 하는 게 잘못된 거였구나. 뭐 깨달으시다든지 네, 어떤 뭐 이런 그룹에서 본인이 좋아하고 따르시던 어떤 언니가 나는 요렇게 하고 있다. 너도 요렇게 해봐라. 라는 식으로 본인에게 되게 중요한 사람이 해주는 얘기가 그렇게 확 달라지게 할 때가 분명 있는 것 같아요. 좀 그렇기 때문에 더 좀 마르타의 영향이 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네요. 그래요. 그리고 저는 또 한편으로 인간이라면 확실히 누구나 겪는 과정인 것 같기도 해요. 그 삶에서 추구하는 가치가 뭔가 이렇게 나이가 들면서 변해가는 거는 되게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제 젊었을 때는 보통 어떤 눈에 보이는 성취들을 쫓게 되죠.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게 뭐 자이든 타이든 간에 더 이상의 성취가 이제 쉽지 않은 상황이 오잖아요. 이제 그랬을 때 그 자리를 무엇으로 채울지를 또 고민하게 되는 순간이 오는 것 같고 그때 이렇게 주변을 돌아보면서 성취가 아니라 더 중요한 무언가가 있구나 라는 식의 어떤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누구나 거칠 수 있는 과정이고 쉽게는 안 되지만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맞아 떨어질 때 이런 변화가 생길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규영이 얘기한 거랑 저도 비슷한 얘기들 많이 들어요. 사람을 변화시킬 때는 어떤 좀 힘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 권위가 주는 힘이나 아니면 그 관계가 주는 힘 같은 게 뭔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교회 목사님이나 아니면 뭐 스님이 한 어떤 얘기나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좀 확 변할 때 있죠. 흔들릴 때가. 근데 이 할아버지에게는 더 높은 존재가 아닌 그냥 사람 대 사람으로 다가오는 마르타의 존재가 오히려 삶을 되돌아보고 좀 변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할아버지가 좀 내린 결정은 너무 좀 극단적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은 드는데 만약 두 분이 이 할아버지 할런 트롬비의 상태였다면 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나였으면 이렇게 했겠다. 저였으면 생전해 줬을 것 같아요. 내가 죽고 나서 마르타한테 이걸 다 컨트롤하라고 하는 건 사실 너무 큰 짐이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생전에 이렇게 컨트롤하고 자립하는 걸 좀 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만약에 이제 정말로 자립을 해라 라는 뜻이 좋다 하더라도 사실 이때부터는 내가 지원을 끊을 테니까 이때까지는 네가 이런 식으로 좀 해봐
네, 맞아. 이런 좀 유예 기간. 맞아, 네. 유예 기간. 과정이 좀 필요하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런 과정이 전혀 없이 네, 좀 진행이 됐다 보니까 더욱 그 자녀들 입장에서는 반발심이 심하고 네, 그런 어떤 분노들이 마르타한테 갈 수밖에 없었겠죠. 갑자기 허경 선생님이 핵스포를 터트린 건데 그러니까 죽은 다음 유언장이 공개됐는데 가족들에게는 한 푼도 안 주고 모든 게 다 마르타에게 갔죠. 그래서 가족들이 진짜 광분을 합니다. 돈, 뭐 저택, 출판사 뭐 이런 거 다 주거든요. 네, 그 전까지는 마르타한테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도 넌 우리 가족이야. 우리가 널 책임질게. 너를 금전적으로 지원하고 싶어. 막 끌어안고 그러다가 정말 완전 태세 전환을 하게 되는 거죠. 너는 이제부터 우리 패밀리야 이렇게 하는데. 저도 규영이 말한 거랑 비슷한 생각이었고 내가 할아버지라면. 그러게요. 저도 지금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마르타를 위한 배려지만 물론 굉장히 폭력적이다 방식이. 마르타에게도 폭력적이고 가족들에게도 좀 너무 폭력적인 일이 아니었나.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참 중간이 없어요, 여러분. 할아버지 반전 매니아. 네. 중간이 없어. 완전히 그냥 다 퍼주든지 아니면 딱 끊어버리든지. 맞아요. 자기가 써왔던 이제 범죄 심리 소설처럼 충격적인 결말을 마련한 게 아닌가. 관객, 읽는 독자들의 뒤통수 때리는 거에 너무 그동안 이제 중독되어 와서. 그러게요. 그런 패턴이. 어디 한번. 뭐, 나름의 어떤 복수였을 거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것이. 빨대 꽂은 사람들에 대한 그렇죠. 할 수 있는 최선의 복수겠네. 서포트 해줄 만큼 내 앞에서 해주지만 넌 이제 끝이야. 가족들이니까 봐주었지만 사실은 분노가 엄청 쌓였을 수 있겠다. 그러게요. 네. 너는 나의 룰을 어겼어. 그러니까 너는 아웃이야. 약간 이런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실제로 유언장이 이제 수정이 된 게 요 이제 85세 생일 며칠 전에 수정이 되었다라고 나오잖아요. 아마 이런 어떤 배신감들도 분명히 이런 방식에 좀 작용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참 이 영화 속에서는 이 사람의 심리를 너무 적나라하게 보여주죠. 태세 전환하고 돈 앞에서 또 추악해지고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는데 어쨌든 이 보면은 그래서 이 가장의 이 우산 아래서 온실 속 화초처럼 자라나는 가족들이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좀 동시에 또 이 사람들 입장에서 억울하다는 생각도 들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트럼비가 출판사를 운영하는 막내 아들 월트한테 네가 할 수 없는 일들만 시켜서 미안하다. 내 책을 그냥 관리하는 거. 그리고 걔가 뭘 해보려고 해도 뭐 월트가 넷플릭스랑 막 어떻게 협업을 해보려고 해도 안 돼 라고 다 끊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출판사를 줘놓고서는 사실 권한은 하나도 안 준 거야. 예, 그 성장을 막았던 거죠 사실은. 예, 그리고 또 이제 뭐 리처드 같은 경우 그러니까 첫째 딸의 남편 이제 외도를 한 게 이 트럼비한테 걸렸는데 할아버지한테 뭐랄까 이런 환경 속에서 외도를 하게 되는 경우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내가 굉장히 사업적으로 성공하고 큰 파워를 가지고 있고 거기서 주눅들어 지내는 남편이 외도를 하는 거는 마치 클리셰처럼 여기저기 작품들에서 자주 등장하는 그런 모습들이거든요. 네. 머릿속 찾을 거 없이 저희가 분석했던 부부의 세계 속 맞아, 그쵸. 그렇네요. 닮아있네요. 그래서 저는 그런 환경 속에서 네, 그 환경 속에서는 어떤 특정 심리가 역시 자라날 수밖에 없는 건가? 환경은 그 사람의 성격 형성에 과연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 건가? 이거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사실 그 할런 트럼비의 이런 성격도 그 아까 말한 것처럼 환경이 만들어낸 걸 수 있거든요. 너무 자기가 이제 환경적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해지고 파워가 생기니까 원래 공감 능력이 있고 따뜻했던 사람이 조금 더 독재자처럼 된 걸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 방식에 좀 익숙해질 수 있는 거죠. 이건 여담인데 제가 이제 처가댁 식구들하고 최근에 식사를 했어요. 근데 이제 장모님이 최근에 장인어른하고 외출을 했다가 장인어른이 문을 안 잡아줘가지고 이렇게 문을 이제 본인만 열고 나가시는 바람에 이제 문을 부딪히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막 이게 장인어른을 타박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장인어른이 진심으로 사과를 하셨어요. 사과를 하셨는데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삶을 좀 돌아봤는데 내가 지난 20여 년간
내 손으로 문을 연 적이 별로 없는 것 같다고. 너무 이해가 가는 거죠. 네, 저희 장인어른 이제 대학병원 교수님이셨기 때문에 특히 이제 연세가 들고 나서는 정말 시니어 오브 시니어 교수님이셔서 네, 항상 이제 누군가가 이제 그 밑에서 케어를 해주고 뭔가 이렇게 문조차도 잡아줄 정도로 이렇게 좀 항상 모심을 받는 위치에 계셨던 거예요. 되게 장인어른은 되게 사려 깊고 배려가 진짜 많으신 분이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그런 환경이 자연스럽게 좀 몸에 배게 만든 어떤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문득 이 할런 트롬비하고도 좀 겹치는 부분이 있네요. 너무 완벽한 예시가 나와버린 것 같아요. 네. 아주 예, 장인어른 사례라서 좀 말할까 말까 했는데 장인어른 사과하셨으니까. 아, 네네네. 굉장히 미안하셨어요. 내가 왜 그럴까 바로 이렇게 들여다보시는 능력까지 있으시네요. 그러니까요. 아마 할런도 항상 이제 본인이 뭔가를 이렇게 지시하는 위치에 서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좀 여러 가지를 컨트롤하게 되지 않았을까. 맞아. 환경이 그를 독재자로 좀 만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네. 반대로 이제 가족들의 입장에서는 항상 위에 군림하는 누군가가 있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이뤄낸 성취는 정말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좀 따라가기 어렵다라고 느끼면 좀 본능적인 어떤 열등감? 상대적으로 내가 열위에 있다라는 느낌을 항상 좀 깔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갑자기 그냥 또 떠오른 건데 이게 유명 운동선수들의 2세들이 그렇게 스트레스 받는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저도 위인의 어떤 아들들이 잘 된 케이스가 별로 없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었는데 물론 허재 아드님들이 우리나라 농구계를 또 지배하고 있는 걸 보면서 유전자가 대박이구나 라고 생각이 들지만 이종범 아들 이정우 맞아요. 네, 엄청나죠. 네. 하지만 동시에 양날의 검인 것 같아. 그러니까요. 근데 또 그런 케이스들이 있으니까 또 얼마나 또 압박을 받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대를 그렇죠. 이어서 잘 해낸 사람들도 있으니까. 네. 여러 케이스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결국 환경이 성격 형성에 영향을 많이 주는데 네, 그 사람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 얼마나 결핍시키고 혹은 얼마나 충족시키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위 같은 경우에는 이 사위가 원래 뭘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인지는 잘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보면은 아내가 굉장히 성공을 하고 실제적으로 다 사업을 이끌어 가고 있고 이 사위는 바지 사장이라고 표현이 되거든요. 네. 이런 상황이 이 사위한테 좀 더 괴롭게 다가왔다면 네. 뭐 외도 이런 쪽으로 더 빠질 수도 있겠죠. 만약에 뭐 이 사람한테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 라고 한다면 뭐 또 굳이 그런 쪽으로 빠지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쵸. 셔터맨이 꿈이었던 사람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네. 근데 이제 일반적인 기준에서 근데 생각을 해본다면 어쨌거나 뭐 아내가 안 그래도 장인어른이 정말 이렇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소설가라서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있고 아내까지 이제 뭐 그 돈을 물려받아서 사업적으로 성공을 했다라고 하면은 상대적으로 그럼 내 가치는 어떻게 되는 거지? 나는 뭐지? 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좀 낮아질 수 있는 거죠. 맞아요. 그리고 여기서의 이제 첫째 딸 린다죠. 네. 아버지랑 좀 너무 분리가 안 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사위 남편 입장에서 좀 더 소외감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직업적으로도 아내가 더 성공을 했는데 아내는 아버지를 더 그렇게 이상화하면서 그렇죠. 네, 아버지를 계속 만나러 가고 아버지의 존재가 너무 컸던 네, 거죠. 너무 크다 보니까 네. 그리고 그나마 뭐 아들도 챙기고 하다 보니까 좀 뒷전이긴 했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도 좀 영향이었을 것 같습니다. 이분들가 뭐라 그럴까? 이 사람에게 외도가 가지는 의미가 어떤 건지 알 수 없지만 이런 환경 속에서 또 많은 사람들은 아마 외도가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복수가 아니었을까라는 또 생각도 들어요. 네가 나를 이렇게 무시해도 앞에서 대놓고 복수할 수는 없지만 뒤에서 할 수 있는 또 복수이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또 사랑받지 못한 애정 결핍 인정 욕구. 네. 부부의 세계 속에서 이태원은 그렇게 설명을 했던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이제 아내가
굉장히 잘 나가는 의사였고 본인은 뭔가 영화 감독이란 타이틀이 있지만 제대로 된 결과물을 내놓지 못하는 그러니까 뭔가 위치에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거를 좀 뭔가 채워지지 않는 인정 욕구에 대한 갈망이 항상 있었던 거고 그 자리를 이제 채워주는 그 여당형이라는 인물로 이제 매도를 하게 되었다. 맞아. 이렇게 설명했던 기억이 납니다. 요새 리처드는 참 집에서는 바지 사장이라고 굉장히 공격받지만 사실 나가서 새로운 사람들 만나면 그 큰 기업의 사장이세요? 그렇죠, 그렇죠. 라고 사람들이 다가왔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 관계에서 느끼는 좀 뭐 우월감이나 좀 자존감이 채워지는 느낌이 있었겠죠. 네, 그래서 어떤 특정 환경이 특정 심리들을 참 만들어내긴 합니다. 그래서 진료실에서 얘기를 듣다 보면은 다른 분하고 굉장히 겹쳐서 떠오를 때가 있어요. 아, 이거 몇 살 어린 누구누구님이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것들이 좀 비슷하게 떠오를 때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걸 보면 어느 정도는 이제 인간의 심리에 있어서 비슷하게 작동하는 어떤 프레임이 있는 거는 분명히 보여요. 예를 들자면 가정폭력 하에서는 이렇게 몇째 중 몇째는 이렇게 편부모 안에서는 이렇게 물론 그런 것들이 절대 편견이 굳어져서는 안 되겠지만 왜냐면 다양한 가능성이 다 있는 거니까 근데 어느 정도의 프레임이 영향을 미치는 거는 사실입니다. 맞아요. 그런 심리도식이 있으니까 이제 심리학도 발전을 하고 정신의학도 발전을 해온 거겠죠. 그래서 이 영화에서는 그냥 그런 좀 생각을 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이런 환경 속에서 사람이 영향받는 거 그러니까 사람의 약간 나약함을 좀 보여주는 거 나약함을 비웃는 듯한 모습이 좀 보인다고나 할까? 그런 느낌이 좀 들었고요. 그게 하이라이트처럼 나타나는 게 아까 짧게 얘기했던 유산 배분시 나타나는 정말 그 추악한 근데 너무 재밌는 그 장면이죠. 좀 어떤 생각들이 드셨어요? 두 분은 그 장면 보면서 진짜 영화의 거의 뭐 하이라이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은 너무하다 싶으면서도 너무 이해가 됐어요. 사람이라면 그 어느 정도 저런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너무 급작스럽잖아요. 어떻게 이 모든 유산을 다 그런 간병인에게 줍니까? 그러니까 아예 안 주고 사회와 환원한다 이런 거였으면 또 모르겠어. 그런데 간병인에게 다 준다라고 했을 때는 욕의 수위가 굉장히 컸고 그리고 그 전에 너는 정말로 따뜻하게 해준 거 알고 있고 너는 우리 가족이고 우리가 널 지켜주고 뭐 했던 거랑 너무 반대되는 모습이라 좀 추하다 싶기도 했지만 이해는 됐습니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그게 꼭 상반되는 거라고 생각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이렇게 잘 해준다라고 하고 실제로는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네. 뭐 그렇게 여길 수도 있겠지만 이런 마음도 있고 저런 마음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때도 진심이었고 지금도 진심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저도 볼 때는 되게 진짜 추하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아마 감독도 그런 의도로 연출을 했을 텐데 사실 그만한 충격 앞에서 이렇게 좀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 몇이나 되겠어요. 진짜 말하자면 무장 해제가 돼서 그냥 있는 그대로를 막 내보이는 액팅아웃의 상태가 아니었을까. 좀 대부분 좀 비슷한 반응들이었잖아요. 랜서만 빼고. 그 중에서 좀 재밌었던 건 이제 저는 린다 하고 매그였는데 린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계속 얘기하는 게 나는 자수성가를 했다 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유산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바로 그게 뭐 나한테 돌아오는 게 없다라는 걸 알자마자 바로 막 제일 앞서 제일 먼저 막 욕하잖아요. 그 부분이 일단 첫 번째로 좀 인상 깊었고 매그의 약간 그런 미안하면서도 뭐 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그런 양가적인 그런 감정 양가적 행동 보이는 게 좀 재밌더라고요. 그 린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인터넷에 본 일종의 밈 같은 게 떠올랐는데 나는 돈에 관심이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 제일 돈에 미친 사람이다 라는 얘기 있잖아요. 맞아요. 이 사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사람은 돈에 미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 참 사람의 양면성에 대해서 참 항상 자주 느끼게 되는 게 뭐 우리 뉴스에서 자주 보잖아요. 항상 뭐 가장 공익을 주장하고 정의를 주장하던 사람들이 정말
말도 안 되게 실망시키는 거를 우리는 자주 보잖아요. 네, 영화도 아마 그 딱 린다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사람의 그런 측면을 좀 보여주려는 게 아닌가 싶고. 그렇죠. 풍자의 의도가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도 하고요. 저는 린다는 사실 돈 때문이 아닐 거라는 생각도 좀 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아버지를 굉장히 이상하고 아버지는 다른 가족들이랑은 다르게 자수성가한 나를 좀 더 아끼겠지?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꼭 돈이 아니라 이 돈을 받는 걸 나에 대한 사랑, 나에 대한 인정으로 생각을 했을 수도 있는데, 네, 그게 아니니까 거기서 좀 좌절하고 분노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어떻게 보면은 아버지를 가장 많이 받아들이고 닮으려고 했었고 항상 인정받으려고 노력을 해왔는데 평생에 걸친 그 노력이 좀 무산됐다고 느껴졌을 때의 허망함과 분노 뭐 이런 것들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드네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유일하게 평정심을 유지하는 듯한 난 돈에 관심 없어 라는 모습을 보인 랜섬 역시 제일 미친놈이었죠. 네, 랜섬은 사실 이미 알고 있었죠. 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항상 아웃라이어에게는 뭔가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다 노멀 레인지에 들어있어야지 뭔가 이렇게 탁 튀는 사람에게는 보통 뭔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네요. 그 상황에서 평정심 사실 어떻게 유지해? 자연스럽지 않죠. 그거부터 의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벌써. 쟤만 사람 됐다 이게 아니라, 그렇죠. 사실 막 세상을 나이가 들수록 그리고 약간 진료 경험이 쌓일수록 이게 일종의 부작용처럼 느껴지는 건데 좀 세상을 삐딱하게 보게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염세적으로. 그래서 이제 워낙 우리 신문들의 안 좋은 기사도 많이 실리지만 굉장히 존경할 만한 사람들의 너무나도 존경할 만한 사람들의 스토리도 실릴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약간씩 삐딱하게 생각하게 되기도 해요. 저는 이 뒤에 뭐가 있을까? 저 사람의 마인드는 뭘까? 이 사람은 과연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을 수 있을까? 식의 생각들이 좀 생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내부자들도 너무 공익적인 것만 강조해서는 안 되겠다. 갑자기요? 너무 좋은 사람으로만 비추려고 노력하는 거 역시 우리 마음속에 뭔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 그런 노멀 레인지에서 벗어난. 근데 사실 우리가 또 그런 사람들은 아니니까.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생각이 되게 밑도 끝도 없이 번져나가네요. 근데 어쨌든 이 진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마르타는 되게 대비되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블랑은 이제 너의 방식대로 승리한 거다라는 말들을 하는데 좀 마르타의 심리에 대해서도 좀 마지막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마르타가 어떤 사람인지 좀 말씀을 드리면 마르타는 어머니가 어디에서 왔죠? 우루과이. 네, 우루과이에서. 아니요, 근데 우루과이인지 아닌지 아무도 몰라. 맞아, 아르헨티나인 거. 에콰도르라고도 얘기했어. 브라질이라고도 얘기했어. 다 바뀌는구나. 네. 신기하다.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걔한테 다들 관심이 없었다. 그렇죠. 제대로 모르고. 네, 그래서 어쨌든 해외에서 어찌 보면 불법 체류하는 어머니, 네, 그리고 여동생이죠. 과 함께 살면서 거의 이제 그 본인이 부양을 하는 그런 간병인입니다. 네, 굉장히 그 따뜻하고 거짓말을 못해요. 거짓말을 하면 구토를 하는 네, 그런 증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 트롬비 가문의 사람들하고 대비되기 위한 설정이겠죠. 이 위선적인 모습들과 달리 정말 진솔한 캐릭터다. 교수님 그거 가능합니까? 거짓말하면 구토를 한다. 거짓말을 하면 아픈 사람이 있어요. 네. 구토까지 하는 거는 잘 못 본 것 같은데. 그렇게 즉각적인 반응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양심통이잖아 이거. 그러니까 거짓말할 생각만 해도 극심한 스트레스가 와서. 그렇죠. 그게 몸에 영향을 줘서 구토를 한다. 근데 나는 생각만 하는 걸로는 구토 안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어쨌든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말타가 이제 할아버지 할란 트롬비의 간병을 꽤 오래 하거든요. 네, 간병을 하면서 굉장히 좀 진솔한 친구처럼 지내다가 이 생일날 그 몰핀이랑 케토롤라 그 진통제를 바꿔서 주사를 하죠.
네, 그러면서 그 몰핀을 주사했다는 걸 알고, 네, 그 해독제를 막 찾다가 결국 찾지 못하고, 네, 할런 트롬비는 그런 마르타를 감싸주기 위해서, 너는 이렇게 행동을 하고 나가라, 라고 하고 본인은 자살을 선택하게 되는데요. 네. 결국에 할런 트롬비가 어쨌든 나를 위해서도 너를 위해서도 너는 도망가라. 네. 이거는 그냥 자살로 하자라고 하기 때문에 그 수사 과정에서 뭔가 막 비디오 그 CCTV 녹화한 게 있는데 그걸 막 고장내고 네. 그리고 막 발자국 있는 걸 막 의도적으로 지워버리고 그리고 어떤 그 올라가면서 부서졌던 그런 계단 그 흔적을 막 던져버리고 그러거든요. 그럴 땐 구토 안 하는 걸 보면 네. 생각만 했을 때로는 구토 아니다. 입 밖에 실제로 냈을 때 구토다. 네. 나는 그래서 유주얼 서스펙트가 저의 이제 뇌를 망쳐놓은 게 확실한 게 이게 거짓말이면 대박이다. 나도 계속 그렇게 봤어. 항상 그 반전에 나중에 거짓말 했는데 구토 안 하는 거 나온다. 약간 생각해서 했거든요. 이거 자기가 처음부터 맘먹고 거짓말 한 거면 구토가 수많은 연습에 의해서 즉각 나올 수 있는 사람이라면 나 그래가지고 그 블랑이랑 차 타기 전에 딱 그 거짓말 한 다음에 차에 타는데 이거 결국 거짓말 해도 구토 안 하는 거다 했는데 차에서 혼자 구토 하더라고요. 네, 유주얼 서스펙트가 제 뇌를 망쳐놨어요. 그러게요. 네, 어쨌든 뭐 굉장히 솔직하고 진실된 캐릭터였죠. 결과적으로. 하여튼 이 장치가 참 그 탐정물 추리하는 데 있어서 되게 재밌게 작용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얘가 말하는 건 다 사실이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되게 알리바이가 성립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 부분 재밌었다. 네. 그래서 몇 번이나 사실 도중에 생각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 이게 어떻게 죽은 건지, 누가 범인인지에 대해서. 이게 되게 특징적이었던 게 영화가 그 어떻게 죽었는지 장면을 굉장히 초반에 보여줘 버리는데 맞아요. 범인이 누군지 끝까지 몰라. 이거 장치 자체가 되게 신기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실 이게 엄밀히 말하면 범인이 없는 거는 맞잖아요. 사실 자살을 한 건 자살을 한 거죠. 결국에는 나쁜 의도를 가졌던 사람이 누구냐? 범인이. 나쁜 의도를 가졌던 사람이 누구냐. 아마 이 부분 들으시면 더 보고 싶어지실 거예요. 더 혼란스러워지시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권선징악의 스토리입니다. 그렇죠. 깔끔하게 끝나요. 권선징악이야. 권선징악인데 저는 권선징악 스토리는 사실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은 착하게 산다고 꼭 좋은 결과가 따라오는 게 아니란 거를 지루실에서 매번 느끼기 때문에 권선징악 스토리는 안 좋아하는데 이 영화는 되게 어쨌든 좋았어요. 좋았고. 그렇게 유산 받는다고 유산 나한테 남긴다는 거 알았을 때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마르타였다면? 얘 나눠주려고 그러잖아. 어떻게 막 책임져 주려고 그러잖아. 오동훈 쌤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책임지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혹은 마르타가 내 환자다. 어떤 식의 가이드를 줄 수 있었을까? 글쎄요. 적극적으로 받아라. 앞으로 이런 기회는 없다. 1시간에 100만 원이다. 뭔가 이 절차를 그러니까 재산을 이제 받는 게 굉장히 또 복잡한 절차일 수 있으니까 이걸 도와줄 수 있는 법률적 조력자를 빨리 찾아라. 뭔가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면은 그런 걸 줄여주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을 것 같아요. 사실은 마르타 잘못한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맞아. 아니 잘못이 있긴 있지만 어쨌든 그렇죠. 잘못이 있지만 그거를 이제 수습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했고 어쨌든 이 유산을 받게 된 거에 있어서는 잘못한 게 없지. 마르타의 의도가 들어가 있는 건 없고 어떻게 보면은 이 친구한테도 굉장히 날벼락 같은 일이란 말이죠. 네, 이걸 빨리 진정을 시키고 자책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걸 최우선으로 했을 것 같아요. 마르타는 이제 뭐라고 할까? 초자가 조금 큰 사람이죠. 초자가 비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걸 다 받으면은 분명히 힘들어질 겁니다. 계속 자기 비난의 목소리, 너 잘못한 거야, 너 결국 이기적인 걸 바란 거였어? 라는 목소리가 아마 마르타를 저는 계속 괴롭혔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거를 줄여주기 위해 우리가 계속 노력해야겠지만 만약 의사라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적당히 타협 보기를 시도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그 기금을 어디 넣어놓고
뭐 그 기금 중 일부를 할아버지 이름으로 재단을 세우고 거기서 나오는 뭐 이자 수익 같은 걸로 이 가족들을 지원해주는 정기적으로 연금처럼 그러면은 할아버지도 좀 하고 나의 죄책감도 줄이고 이런 식으로 뭔가 타협을 내 마음과 타협봐야 된다라는 거를 환자분들한테 좀 종종 말씀드리곤 하는데 그런 식으로 제안하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 질문을 던지셨던 허경 선생님은 좀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접근을 하겠냐? 마르타라면 어떻게 하겠냐는데 만약에 접근을 한다면요. 자, 그 마르타 입장에서 다른 가족들이 이렇게 공격적으로 안 했으면 무조건 나눠줬을 겁니다. 네, 마르타의 성격상 네, 안 나눠줄 이유가 없어요. 근데 그렇게 공격적으로 나오니까 결국 화가 났던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 마음을 굳히게 된 건 결국 매그가 가족들을 대신해서 사과할게. 그런데 어떻게 할 거야? 라고 하고 지원해줄게 라고 했는데 그 순간 전화 끊어버리잖아요. 매그가 거기에 빡쳐서 네, 그냥 이제 그 랜섬이랑 나누기로 거기서 결정을 한 거란 말이죠. 네, 그래서 이제 저 같아도 이런 상황에서는 그 분노로 내가 먹어야지 뭐 이렇게 할 것 같고요. 근데 만약에 제가 접근을 한다? 뭐 마음을 들어보고요. 가족들 불러다가 얘기를 좀 해보겠죠. 네. 그러니까 트롬비 가족을 불러다가요. 트롬비 가족에 대한 개입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건 합의가 좀 돼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네. 어떻게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는 결국 둘 다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다. 네, 라는 식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네. 저는 예전부터 규영이랑 이제 우리 가끔씩 저희 셋이 모였을 때 자기 진료 사례들 가지고 좀 고민도 나누고 이야기도 하잖아요. 옛날부터 규영이의 되게 특징점이다, 장점이다라고 느낀 부분은 외부의 개입을 많이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 내담자 외에 가족을 많이 불러오게 한다던가 뭐 전화해서 한다던가 예를 들면 좀 많이 꺼려질 수 있는 상황에서도 조금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거. 좋은 의사예요. 그 광고. 그러니까요. 가족 치료 필요로 하시는 분들은 허경 선생님 더 많이 찾아주시면 좋겠어요. 어쨌든 그 마르타가 혼자서 갑자기 말 끊고 있어요 지금. 네, 그러게요.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법률 조력자도 굉장히 필요하지만 네, 그런 같이 좀 어떻게 보면 싸워줄 수 있는 목소리 내줄 수 있는 사람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게요. 사실 균형 잡힌 관점에서 보면은 김재훈 선생님 말대로 마르타의 어떤 초자 이런 것들이 이제 강하기 때문에 사실 할런의 죽음에 개입이 안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저는 뭐 끝까지 그냥 혼자 다 먹어라 라고 했었을 것 같은데 그 사실을 이제 알고 본다고 하면은 그래 너도 얼마나 이게 또 마음이 힘들겠니. 할런이 결과적으로 자살을 택하긴 했지만 어쨌든 그 부분의 일부는 개입이 되어 있으니까 참 마음이 불편하겠다. 그래서 그걸 어떤 방식으로 좀 해소할 수 있을지, 이 돈으로 좀 뭔가를 해볼 수 있을지를 고민해보자. 이렇게 접근을 할 것 같네요. 예. 그러니까 진료실에서 많은 분들이 이런 내적 갈등으로 힘들어하실 때, 혹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 힘들어하실 때, 다들 힘들어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답이 없다고 느끼는데, 그게 뭐 아니면 도라고 생각해서 그래요. 이렇게도 못하고 이렇게도 못하겠어요. 답이 없어요. 라고 하는데, 사실 대부분의 경우 답은 그 가운데 어디쯤에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 케이스도 다 먹거나 다 양보하거나가 아닌 거죠. 네. 그리고 지금 당장 선택 안 해도 됩니다. 네. 그냥 한 달 동안 시간을 달라, 가족들한테. 만약에 한번 연락하면 나는 내가 다 먹을 테니까 일단 시간 주고 한 달 뒤에 다시 얘기하자.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감정을 좀 추스르고 난 다음에. 맞아요. 그렇게 좀 뭔가 감정적으로 너무 격해져 있거나 당황한 상황에서는 이성적인 판단을 못 내리잖아요. 그래서 좀 시간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대신 좀 합리적인 판단을 재현해 줄 수 있는 이런 보조자 같은 게 필요하죠. 근데 어쨌든 마르타는 잘 해냈어요. 영화 속에서는 많은 천운도 따르고 마르타의 선함을 보고 도와주려는 사람들이 나타났기에 좋은 결말이 나오긴 했지만 어쨌든 해냈습니다. 맞아요. 이 선함을 통해서 얻어낸 거죠. 결론적으로는 마르타의 선의가 이제 할런의 선의를 부른 거고, 그래서 이러한 행운이라면 행운이 따르게 된 건데, 그래서 자책하지 않고 오롯이 그것들을 좀 누렸으면 하는 마음이 가장 큽니다. 네.
어느덧 저희가 1시간 넘게 여러 가지 수다를 좀 떨었어요. 어때요, 오동훈 선생님? 미스테리 스릴러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네, 좀 불안한 마음이 약간은 거치셨나요? 어렵네요. 네, 제가 좋은 말씀 드렸는지 잘 모르겠고, 네, 어떤 저의 이제 거대한 초자가 오늘 밤 저를 좀 힘들게 하지 않을까. 청취자분들께 최선의 방송을 드리지 못했다라는 생각, 네, 어쩌면 현실판 마레타가 제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혹시 지금 화장실 가고 싶지 않나요? 화장실 가야 될 것 같은데? 약간 시작할 때 도훈이가 또 나는 오늘 아무 얘기 안 할 테니까 두 사람 잘 부탁해. 우리가 뭐 이런 걸 예측했잖아요. 네, 그거 좀 쳤죠. 가장 또 날아다닐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네. 대단하십니다. 아닙니다. 네. 제가 느낀 거는 그래. 셋이 합치면은 1.2에서 한 1.5인분 정도는 확실히 되는 것 같다. 익숙치 않은 이런 장르를 할 땐 1.2. 익숙한 장르에서는 1.5. 그 블랙스완 같은 거. 그치. 그런 건 한 1.5 정도. 네, 그렇죠. 네. 얘기 나누는 거 재밌었고요. 오늘은 거의 그 줄거리 위주보다는 그냥 심리나 아니면 저의 진료실이나 평소 생각했던 이런 생각과 경험들 좀 나누는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저희가 뭐 그래도 승리했다, 해피엔딩이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실제로 이 사건의 실체나, 뭐 이게 진범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이런 말씀을 오늘 안 드리긴 했거든요. 네. 그래서 혹시 또 궁금하시다면, 이 영화 한번 꼭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게 영화를 오롯이 즐겁게 즐기는데, 별로 방해가 되지 않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오늘도 보여드렸지만 저희는 어떤 장르든 소화하기 위해서 도전하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셋이니까요. 네, 다음에 또 재밌는 영화와 심도 있는 분석으로 돌아오도록 하겠고요. 네, 추천하고 싶은 영화가 있으신 분들은, 그리고 또 감상평 있으신 분들은 저희 댓글에 남겨주시면은 저희도 같이 보고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1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